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버린 사람은 잊고 살아도 버려진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가 길가에 버려지면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아이가 낡은 보자기 하나만 달랑 든 채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 손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는 쪽지 하나만 쥐어져 있었어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건 단순한 불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8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래시장 뒷골목.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 두부 장사를 마치고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걷던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골목 전봇대 아래 조그만 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솜저고리를 입었는데 소매 끝이 헤어지고 단추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리어카를 세우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거기서 뭐해? 엄마는 어디 있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순간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울어버린 눈이었습니다. 몰라요. 딱 2글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태수, 42살이었습니다. 두부 공장 일과 시장 판매를 혼자 해내며 살아가는 호랍이었습니다. 아내는 4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슬아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12살 이준혁. 아버지 닮아 눈이 크고 어머니 닮아 마음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태수는 아이 손에 쥐어진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이수아입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건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수아야, 배고프지?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저녁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수아를 데려갔지만 사흘이 지나도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다는 말에 태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고 빨간 눈을. 결국 태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임시로 맡겠습니다. 임시는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이태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결국 입양까지 됩니다. 수아는 이수아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수아였지만 이제는 진짜 이씨 집안의 수아가 된 것입니다. 이준혁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 자기 방 옆에 작은 이부자리가 깔리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수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그건 조금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준혁은 수아 편이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아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주우러 가면서 죄송해요라고 했습니다. 5살짜리가 숟가락 떨어뜨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수아 이부자리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야, 너 우리 집에서는 죄송하다는 말 안 해도 돼. 알겠어?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혁을 봤습니다. 왜요? 왜긴 왜야. 가족이니까.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야, 울지 마.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좋아서요. 그날부터 준혁은 진짜 오빠가 됐습니다. 태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아침에 시장에 나가 팔고 오후에 돌아오면 아이들 밥을 지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자라면서 이 집의 공기를 기억했습니다. 두부 냄새, 연탄 냄새,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나는 비릿한 물 냄새. 수아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아는 야무진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리더십이 있었고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아를 예뻐했고 수아는 그 칭찬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태수는 웃으며 수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수아. 그 짧은 말이 수아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중학생이 됐고 준혁은 대학에 입학해 서울 시내 고시원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수아와 태수 둘이 남았습니다. 태수의 두부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부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수준이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태수의 오랜 친구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이제 나이도 있고 수아도 크는데 집에 어른 여자 손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알거든. 태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 재혼 생각 없어. 야, 수아 생각도 해야지. 딸한테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 태수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로움보다 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어머니날 행사 때 수아가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 박미란, 41살, 이혼 경력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 이름은 한지현, 15살. 첫 만남에서 미라는 상냥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아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핀을 받았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의가 바를까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태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미라는 세심했습니다. 수아 생일도 기억했고 태수의 공장 일도 도왔습니다. 준혁도 몇 번 만났는데 크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혁은 왠지 모르게 미란을 보며 뭔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잘 웃고 너무 잘 맞추는 사람. 준혁은 그 느낌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눈빛이 살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은 봄에 했습니다. 수아가 14살 되던 해였습니다. 지연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처음부터 수아와 거리를 뒀습니다. 방을 따로 썼고 밥도 따로 먹으려 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지연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아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자신이 더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아는 밥도 작게 먹고 말도 줄이고 공간도 줄였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태수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미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새 가족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수아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앞에서는 수아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태수가 없을 때 미란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수아야, 지연이 방 청소는 내가 해. 지연이 시험 기간이잖아. 수아야, 반찬은 지연이 먼저 담고 남은 거 먹어. 수아야, 그 학원 보내달라고 하지 마. 지연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수아는 군말 없이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나중에 밥도 먹고 학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질까봐, 새 가정이 깨질까봐. 지연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수아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수아 앞에서 미란에게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새 운동화 사줘. 응, 사줄게. 엄마, 나 수학 과외 받고 싶어. 아빠한테 말해볼게. 수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하면 아팠고 원하지 않으면 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한 가지 사건이 수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아는 전국 청소년 독후감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 있었고 표창장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집에 달려와 태수에게 가장 먼저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 상금 지연 학원비에 보태야겠다. 집이 좀 빠듯하잖아. 수아는 멈췄습니다. 네. 지연이 영어 학원을 더 다녀야 하는데 아빠 사업이 좀 안 됐잖아. 수아, 너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 서로 도와야지. 수아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안에서 수아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5살 때 골목에 혼자 서 있던 그 밤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혁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그날 공장 기계가 고장나서 밤새 수리 중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상금은 수아 것 아닌가요? 미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도 가족이면 서로 나눠야지.
그렇게 따지는 거야? 준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후 준혁은 수아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힘들면 말해. 알겠지? 수아는 말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아이는 습관처럼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태수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의 전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미란은 그 빚을 일부 안고 있었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지연이 커갈수록 돈이 필요했습니다. 태수의 두부 공장은 크진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소득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미라는 계산했습니다. 태수는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지연의 뒷바라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지연도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학원비도 됐고 용돈도 줬습니다. 미란이 원하는 건 더 있었습니다. 수아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집에 있는 한 태수의 관심과 돈이 수아에게도 분산됐습니다. 미라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수아는 자기 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아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미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사실 어디서 주운 아이잖아요. 남편이 거두긴 했는데 뿌리도 모르는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돌고 돌았습니다. 동네에서 수아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그 말을 전하면 가족이 흔들릴까봐. 그런데 미란은 한 가지 더 꾸미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수아를 내보내고 싶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아가 너무 똑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미란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눈치채고 있었고 태수의 공장 장부를 가끔 정리해주면서 이상한 지출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태수 명의의 통장 일부를 자신과 지연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액이었지만 반복적으로. 수아는 그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저 아이는 언젠가 입을 열 거다. 그 전에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미라는 더 적극적으로 수아를 밀어냈습니다. 수아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반 친구 하나가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 혹시 강남에 사는 강진호 회장 알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아니,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강진호 회장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기사가 났거든. 사진이 있었는데 어릴 적 사진이 너랑 좀 닮은 것 같아서. 수아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하지만 집에 돌아와 몰래 검색해 봤습니다. 강진호, 건설회사 강진건설 회장, 강남구 압구정동 거주, 첫 번째 부인 사망 후 재혼, 이후 딸이 실종됐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딸 이름은 강수아, 생년월일은 1983년 4월 2일. 수아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이수아, 1983년 4월 2일 같았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겠지. 우연일 거야.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스스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 어릴 적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홍색 솜저고리를 입은 아이. 소매가 헤어진 솜저고리. 수아는 그 옷을 기억했습니다. 골목에 혼자 서 있던 그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수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덜컥 말했다가 틀리면 가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상처받더라도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수아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수아가 기사를 보기 훨씬 전부터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태수에게 접근하기 전 미라는 이미 수아의 존재를 조사했습니다. 미라는 원래 사람 사이에서 정보를 모으는데 능했습니다. 동네에서 태수가 어떤 사람인지, 왜 혼자 사는지, 집에 입양한 딸이 있다는 것, 그 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미라는 우연히 접한 신문 기사에서 강진건설 회장의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기사 속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미라는 멈췄습니다. 이수아, 1983년 4월 2일. 강수아, 1983년 4월 2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했습니다. 미라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강진건설 회장의 딸이 실종된 것은 1988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기록, 그리고 태수가 수아를 발견한 것도 1988년 가을이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수아는 강진호 회장의 딸이다. 그리고 미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수아가 강진건설 회장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수십억대 재산가의 딸이 됩니다. 태수는 그냥 가난한 두부 공장 아저씨로 남습니다. 미란이 원하는 것은 수아가 없는 자리에 지연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재산이 자신과 지연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진짜 신분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미라는 수아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내보내든 결혼 후에 내보내든 수아가 진실을 알기 전에. 그래서 미라는 더 치밀하게 수아를 몰아갔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에서도 독립 문제에서도 수아가 빨리 집을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태수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여보, 수아도 이제 다 컸는데 독립 생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요즘 애들은 빨리 독립하려 하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가 그런 말 했어?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직접 말은 안 해도 눈치껏 알아야죠, 아버지가. 태수는 찜찜했지만 넘겼습니다. 그것이 태수의 실수였습니다. 수아는 혼자 강진건설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졌습니다. 1988년 10월 강진건설 회장 강진호의 딸 강수아가 실종됐다는 기사들. 강 회장의 첫 번째 부인 박선희 씨는 1987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강 회장은 이듬해 재혼했습니다. 재혼 상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혼 후 몇 달 만에 딸이 실종됐습니다. 수아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재혼 후 몇 달 만에 딸이 실종됐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새엄마가 왔다. 그리고 딸이 사라졌다. 5살짜리 딸이 혼자 골목에 버려졌다. 수아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누군가가 버린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새엄마였을 거라는 생각. 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자기 인생이 처음부터 다시 써져야 합니다. 아버지 이태수와의 관계도, 이 집에서의 생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아버지 이태수를 잃는 것. 수아에게 이태수는 아버지였습니다. 법적 아버지, 진짜 아버지. 새벽에 두부를 만들고 시장에서 팔고 수아 받아쓰기 100점에 머리 쓰다듬어 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수아는 오빠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사, 날짜, 이름, 옷. 준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야. 응. 아버지한테 말해야 해. 무서워. 뭐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버릴 것 같아서. 준혁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너를 보낸다고? 수아는 울었습니다. 그래도 수아야, 아버지가 너를 키운 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수아라서 키운 거야. 그 말이 수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아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강진호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수아는 강진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수아는 회사 로비에서 면회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2번, 3번. 그러던 4번째 날, 수아는 메모 하나를 경비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1983년 4월 2일생 이수아입니다. 강수아를 찾으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아가 전화를 받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아 씨? 네. 저는 강진호입니다. 수아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2 사람은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진호는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강진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진 봤습니다. 가지고 왔나요? 수아는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태수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솜저고리를 입은 아이. 강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 네. 이 솜저고리. 제가 아이 엄마한테 사줬던 겁니다. 선이가 직접 골랐어요. 수아가 이 옷을 입으면 예쁘다고. 강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기업 회장이 카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그 한마디에 수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이후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수아는 강진호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수아를 버린 사람이 누구냐? 강진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호는 1988년 어느 날 회사 출장에서 돌아오니 딸이 없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재혼한 두 번째 아내는 수아가 혼자 마당에 나갔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수십 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골목에서 쪽지와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진호는 당시 두 번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강 회장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정숙.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집안에서의 지위는 여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숙의 앞에 수아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입니다. 정숙은 굳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버렸죠? 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직접 말하세요. 당신이 수아를 골목에 버렸죠? 정숙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십 년 전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아 실종 후 정숙이 너무 침착했다는 것,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때는 그것이 강인한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다른 이유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5살짜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정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강진호는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었지만 기록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이태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를 본 것부터 강진호를 만난 것까지 DNA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그래서 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수아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딸이에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낳아준 사람이 거기 있어도 저 키워준 사람은 아버지예요. 저는 이수아예요. 아버지 딸이에요. 태수는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눈 뒤에서 무슨 감정이 지나가고 있는지 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응축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골목에서 주운 작은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자신 앞에 앉아서 저 아버지 딸이에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눈을 뜨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새벽에 두부 만들던 거친 손이 수아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오래도록. 준혁은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거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강진호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 집 거실 소파에서 대화 중에 드러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태수는 미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아와 강진호의 조사가 깊어지면서 하나씩 실이 풀렸습니다. 당시 정숙이 수아를 버렸다는 정황 증거들, 그리고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숙의 먼 친척이었는데 그 친척이 박미란이었습니다. 박미란과 윤정숙은 먼 친척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란이 정숙의 오촌관계였습니다. 미란은 정숙에게서 수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아가 강진호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란이 태수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진짜 신분을 모르게 하면서 태수와 결혼해서 자신과 지연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미란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수아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은 이미 태수와 결혼한 상태이고 수아는 집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자신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직접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태수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미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수아가 누구인지 미라는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지연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로. 태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수아는 처음 들었습니다. 당신 수아한테 한 것들 다 알아요. 상금도 청소도 학원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른 줄 알았어요? 미라는 굳었습니다. 알면서 왜? 수아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아가 가족 지키려고 혼자 다 사귀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 눈빛이 어떤 줄 알아요? 내 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태수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가줘요. 지연이도 같이.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지연이는 어떻게 하고. 지연이는 당신이 챙겨요. 내 자식은 수아예요. 준혁이고 그 애들이 내 가족이에요. 지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기 방에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란이 가방을 싸고 있었고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란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나가야 해. 지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가야 해?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나가야 해. 지연은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아버지한테 뭔가 잃은 거야? 수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불쌍하다고. 나도 가족이 갖고 싶었다고.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생겼는데. 수아는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은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란의 딸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려 한 엄마의 아이였습니다. 지연도 상처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지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라는 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긴 침묵이 집안에 흘렀습니다. 태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아를 보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수아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나 두부찌개 먹고 싶어요. 태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에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강진호는 수아를 딸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아의 학비도 앞으로의 생활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집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태수의 딸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모두 제 아버지예요. 강진호는 그 말에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이다. 강진호는 이태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두부 공장 주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아를 아꼈다는 것. 강진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수아가 스스로 자란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상한 방식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강진호는 가끔 태수의 두부 공장에 들렀습니다. 태수는 자기 일을 했고 강진호는 구경을 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 시간이 둘 다 편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고. 골목에서 혼자 서 있던 5살짜리가 이렇게 됐다고. 미라는 이후 법적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태수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강진호와 윤정숙 측의 사건 조사에서 미란의 역할이 드러나면서 공범 여부도 검토됐습니다. 미라는 직접 수아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알면서 숨겼고 그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범이 되긴 어려웠지만 태수 통장 무단 인출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라는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잘 있어요? 미라는 말했습니다. 응, 잘 있어. 그럼 됐어요.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란에 대해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면 나쁜 감정이 자기 안에 쌓입니다. 수아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윤정숙은 강진호에게 쫓겨났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산 집이었지만 강진호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법적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이미 노년이었고 이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수아는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버지 이태수였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리어카를 세우고 저를 데려가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기억해요.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서 저랑 눈을 맞춰주던 거,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던 거, 그 목소리가 제 첫 번째 기억이에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많이 다른 사람이 됐겠죠.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저는 사람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세상이 차가운 줄 몰랐어요.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가장 큰 일이에요. 새엄마가 들어왔을 때도 제가 힘들 때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텼어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는데 미안해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가족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이제는 알아요. 가족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와 오빠가 있으면 저는 부러지지 않아요. 낳아준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분도 좋은 분이에요. 저를 오래 찾으셨다고 해요. 그분도 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두부찌개 자주 끓여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드림. 태수는 그 편지를 접어서 공장 작업대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가끔 힘든 날이면 꺼내서 읽었습니다. 수아가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버지 이태수와 함께 상계동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재건축됐고 전봇대도 없어졌습니다. 그 골목 어귀는 이제 작은 슈퍼마켓 입구가 됐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릴 적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던 5살짜리, 울지 않던 눈,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거기 앉아 있어서 좋은 아버지가 올 거야. 오빠가 생길 거야. 내가 살아갈 집이 생길 거야. 나중에 낳아준 아버지도 찾게 돼. 험한 사람도 만나지만 그게 너를 망가뜨리지는 않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수아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태수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골목이었어. 응, 아버지. 내가 리어카 세우고 너 봤을 때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면 애가 무서울 것 같아서 쪼그려 앉았지.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알아. 기억해. 태수가 놀랐습니다. 기억해? 응. 아버지 눈이 되게 컸어. 걱정스러운 눈이었는데 무섭진 않았어. 태수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골목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걸린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수아가 버려진 것도 키워진 것도 진짜 신분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숨긴 진실은 오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왜 드러났을까요? 수아가 포기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말하지 못할 때도 혼자 사귈 때도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딘가에 빈틈을 남깁니다. 신문 기사 하나, 생년월일 하나, 낡은 솜저고리 하나. 그것들이 모여 결국 진실이 됩니다. 미라는 영리했습니다.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수아가 그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을. 버려진 아이는 약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살아남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는 결국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이태수는 두부를 팔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눈을 맞추는 법. 쪼그려 앉아서 아이와 눈을 맞추는 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사람, 버텨내고 있는 사람, 혹은 오래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진실은 늦어도 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짜가 이깁니다. 버려진 아이가 결국 집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당신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